자,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이 부동산 규제 대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 8번인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집값이 또 불안하다고 또 대책을 지금 정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규제 대책들 과연 끝은 과연 어디며 과연 끝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역대 정부의 그 정책, 부동산 정책의 결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참여정부, MB정부, 박근혜 정부, 현 정부 이렇게 집값 변동률을 했는데요. 이 참여정부 시절에는 강한 규제를 했던 시절이지만 집값은 전국적인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뭐 전국 평균 33.77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은 56.58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MB정부 들어와서는 반대로 부양책을 썼다는 거죠. 예, 부동산 부양, 참여정부 때는 규제에서 서로 상당히 완전히 다른 정책을 폈는데 이때 MB정부 때는 지방만 집값이 많이 급등하고 서울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예, 서울은 마이너스 3.16% 하락했죠. 이 이유는 전에 제가 말했듯이 보금자리 주택이 바로 이 서울 집값을 떨어뜨린 주범이다. 왜냐하면 보금자리 주택은 로또 당첨되면 로또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강했죠. 왜냐하면 무주택 서민 그리고 신혼부부들한테 최대 집값의 시세의 한 60% 선에서 공급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반값 거의 반값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로또다. 그러니까 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도 오히려 일개 신도시보다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집을 구입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전세로 눌러앉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집값이 엄청 뛰었는데 서울은 집값이 하락합니다. 그 대신 뭐가 올랐어? 서울에 전세값이 또 폭등을 해요. 서울의 전세값이. 이게 MB정부 때의 상황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역시 부양을 했죠. 부양책을 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기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가니까. 그런데 이때는 지방이나 서울이나 이 상승이 상당히 미약했다는 거죠. 지방 서울 비슷하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미약한 상승. 현 정부에는 이제 규제 또 일변도로 정책이 방향이 바뀌죠. 규제 일변도로. 자, 이럴 때 지금 현재 보면은 서울과 이게 이제 전국이거든요. 예, 전국과 여기 서울입니다. 요 파란색이 전국은 2.38% 올랐는데 비해서 이 서울시장은 11.9% 올랐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서울과 지방 양극화가 오히려 지금 더 커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13 대책 역대 최고강도 대책이라고 하는 9.13 대책의 약발이 다 했는지 자 9.13 대책은 한마디로 대출을 규제하겠다 강하게 그래서 집을 사지 마라라는 것이고요. 보유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보유세 세금을 대폭 올려서 부동산을 한마디로 오래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죠. 9.13 대책.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단기적 효과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처방책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집값이 다시 살아날까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떤 규제, 정부의 정책적으로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잡히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 제가 늘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이 추세가 결정한다. 이 추세가 결정한다. 추세가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된다면 규제가 나오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은 하락하더라. 하락해. 단기간에 하락하지만 결국은 추세대로 다시 상승 추세로 가더라. 부동산이 하락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로 계속 가게 되면 정부에서 뭘 내나요? 부양책을 쓰잖아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 부양책을 쓰면은 다시 하락하던 게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반등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반등 역시 단기간에 불과할 뿐이지 절대 지속적이지 못하다. 다시 원래의 추세대로 하락 추세로 간다. 이거는 제가 늘 강의할 때 늘상 말씀드렸던 거죠. 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른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유동성 이꼴 돈이라고 하면 더 편하죠. 이 돈이 많이 시장에 풀리느냐 아니면은 돈이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추세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연준이 이달 말 금리 인하 확실하다 이런 기사 나왔죠. 자, 그리고 또 미 연준이 끌고 뭐 ECB가 밀고 해가지고 글로벌 양적 완화 재개해서 결국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전 세계가 양적 긴축에서 다시 양적 완화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돈이 또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은요.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많이 풀리죠. 그러면은 유동성이 더 커지죠.
자, 유동성이 이 추세를 결정하는데 지금 유동성 커지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는 시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지난해 12월 달인가 이게 그 나왔던 건데요. 전문가 10명 중 7명, 그러니까 올해 시장 얘기한 겁니다. 올해 집값, 내년 집값 떨어진다.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올해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런 예측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지금 보면은 다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문가 106명 중에서 53.8%가 1년도 서울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저는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요. 7명 중 10명 중 7명 집값 떨어진다. 지금 시장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규제가 나오면 떨어진다. 오르면은 오를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은 전혀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떤 전망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난 12월 30일 날 방송 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올해의 시장은 지난해와 같은 상승은 없다. 그러나 오르는 곳은 오른다. 3월부터 시장 반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작년 12월 달에 제가 드렸습니다. 남들이 다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 저는 반등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3월 이후부터 지표가 각종 지표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죠.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먼저 선점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지 남들 말 믿고 갔다가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부동산은 또 중요한 게 뭐죠? 이 심리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심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 심리가 살아있으면 오른다. 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철칙입니다. 그렇죠? 중학생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른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자, 그렇다면 지금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당연히 서울입니다. 서울에 수요가 가장 많다. 왜? 양질의 직장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집값을 이 공급을 규제하고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희소 가치를 더욱더 자꾸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만 낼 것이다. 자, 강남에 재건축에 많은 분들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강남은 유일하게 새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재건축밖에 없어요. 낡은 집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낡은 집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희소 가치가 없을 텐데 이게 자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새 집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강남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강남의 새 집들이 희소 가치가 점점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서울의 공급을 가장 많은데 공급을 가장 규제를 하게 되면은 몇 년 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를 것이라는 것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동산 투자를 해봤던 분들은 그래서 이 심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규제 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 오를 수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규제로 만약에 정책적인 규제로 시장이 꺾일 것 같았으면은 진작에 꺾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렇게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와도 또 잠잠하다가 다시 또 상승 국면으로 시장이 바뀌잖아요. 이것은 규제로 인해서 시장을 절대 잡기 어렵다. 이걸로 시장을 못 잡는다. 라는 이 반증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규제는 단기적인 어떤 심리적인 효과로 주춤주춤 할지 모르겠지만 추세대로, 원래 추세대로 다시 턴할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고 서울이 공급 물량이 가장 작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에 뭔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이라고 아무 곳이나 되느냐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이 차별화는 커집니다. 차별화가 커져서 이 외곽 지역은 제가 조금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외곽 지역은 어디랑 경쟁한다고요? 3기 신도시랑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권역으로 들어가라. 중심권역 쪽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호재가 생길 곳, 생긴 곳이 아니고 앞으로 생길 곳, 여기를 먼저 선점해야 된다. 호재의 크기가 가격의 크기를, 우리 이익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자, 호재가 큰 호재면은 이익도 커지는 거고요. 작은 호재면 이익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호재든 큰 호재든 이익은 결국 난다는 것이죠.
호재가 이미 생긴 데가 아니고 앞으로 생길 때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추세는 앙드레 코스톨리니가 얘기했죠. 추세는 유동성과 심리다. 유동성, 돈과 심리다.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건데요. 현재 추세를 통해서 앞으로의 이 서울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유동성과 심리가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지금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